네, 자장님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인현 교수입니다. 우리 세계효양포럼의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랙 1과 트랙 2에서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좌장을 맡아주셨던 두 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성 교수님과 우리 안광은 사장님 좌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D로 불리는 탈탄소 디지털화는 이미 우리 조선 해운 분야의 상수가 될 정도로 우리 산업계 깊이 생태계를 뿌리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뢰를 또 예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이게 2D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산업 분야에 크게 밸류 체인을 형성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강의,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6회 월드 오션 포럼만큼 실무적이 그리고 해결책이 무언가 이런 시간을 갖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그 인사이트 그리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동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CCUS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탈탄소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한 10분이 이제 초대되었는데 우선 탈탄소 부분 토론하실 패널들을 제가 먼저 소개해서 탈탄소부터 먼저 접근한 다음에 디지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미래전략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의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메들린 로즈 태평양 환경재단의 기후 캠페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진규호 부산 항만공사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직접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그리스의 스타브로스 하찌그리고리스 컨설턴트님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일단 우리 토론자들께 시간을 드려서 오늘 나온 그 발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 그리고 본인들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백종혁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생소한 분야에 와서 저희하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만났다는 게 첫 인상이고요. 저는 어쨌든 원자력 분야에 한 30년 이상 원자로만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발했던 원자로 중에 하나는 이제 UAE에 수출해 가지고 APR 1400 지금 3개가 완공되고 4번째 이제 해결료 장전하고 레디하고 있는 것도 어쨌든 제가 처음 원자력연구원에 와서 개발했던 물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해양 포럼을 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쪽 분야든 저희 원자력 분야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원자력은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우주, 해양 분야로 보면 그런 쪽에 어떻게 할까. 그동안의 원자력은 어떻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가 하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의 활용이 해양이나 우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실제 최근 뭐 몇 년 안에 그 SMR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원자력에서는 아마 뭐 실제로 언론지상에서 보실지 모르지만, 그게 과거의 원전 대비 조그만 원자력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원자력 에너지의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희 고민하고 같은 얘기였는데, 결국 원자력을 이용해서 과거의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필요하면 공정열 또는 뭐 선박 추진에 필요한 동력원, 그런 것도 지금 원자력에서 이미 고민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걸 어떻게 해양 쪽에 활용할까. 여기서 보니까 금방 이제 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D가 결국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다이버시티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와서 듣다 보니 그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원자력의 끝단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걸 활용한 아마 해양 쪽의 첫 단이 되겠다는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원자력에서 나온 전기가 되든 거기에 나온 열이 되든 또는 동력이 되든 그것들을 해양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까 있는 것을 저희가 이미 20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이제 해양 분야에 직접 활용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떻게 지금 도와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협업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그 크리소 소장님이 오전에 발표한 것처럼 이미 저희 원자력 쪽은 조선 3사들하고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작년부터 뭐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선박 엔진으로서의 원자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을 실제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거는 결국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CO2를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IMF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탄소를 양을 줄이면서 실제로 5대 양을 보다 빠르게 물류를 수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를 일조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가 2주 전에 캐나다 출장을 갔다 왔는데 SMR 포럼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저희하고 이제 캐나다가 공동을 하는 포럼이었는데, 실제로 그 북미 대륙에 보면 원자력 하는 스타트업 기업만 해도 70개가 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CO2를 어떻게 줄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의 얘기입니다. 그게 전기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탄소세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세를. 그래서 실제로 2030년까지 6배 정도, 지금 내년도 물리는 게 캐나디안 달러로 한 30불 정도 되는데, 당장 그 7, 8년 후에는 그게 6배 증가해서 170불까지 증가를 합니다. 매년 15달러 정도 캐나디안 달러 올리는, 그거에 대한 실제로 그게 원자력만 대체를 해달라는 게 지금 주문 사항이고요. 그리고 텍사스 쪽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올 생산하는 실제로 케미칼 공장에서는 원자력 열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에도 똑같은 얘기고요. 해양에서도 실제로 5대 양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CO2 배출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실제로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가기부는 그 고민을 시작해서 당장 내년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고가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중심에는 저희하고 크리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멀지 않아 아마 2020년대가 가기 전에 아마 눈에 보일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 탄소 중립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원자력계를 아마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하셨는데, 원자력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호
현대중업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현호입니다.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했고요.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탈탄소 발표할 때 보면 조선 쪽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해운 쪽 내용도 있었고 항만 쪽 내용도 있었고 오후에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디지털라이제이션도 결국은 얘기하실 때 탈탄소와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 KR의 김대환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공감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조선공학을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선공학이 원래 조선공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과 학문이긴 한데 요즘같이 조선공학의 위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껍데기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장치들, 연료들, 각종 기자재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그걸 또 움직이는 디지털 기술들, 제어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탈탄소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 그 신테프에서도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만 규제의 불확실성 또 다른 스테이크홀더들과의 협력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포럼의 주제도 코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탐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고객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느냐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들에게 제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한된 인력과 자원과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차별화는 또 필요하고 그걸 하려면 결국은 일개 회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력은 필요한데 협력도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책과제라는 어떤 국내 트랙도 있고 필요한 개별 기업들끼리의 그 협력도 있는데 협력을 통해서 또 개별 기업들은 자기네들만의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업을 하고 어떤 형태로 또 차별화를 하는지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탈탄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 영상에도 나와 계신데 그 마랑가스 전 사장도 영입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게 주로 LNG가 현재까지는 대세다라는 게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선주들을 만나봐도 시장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분 기술이고 프로분 연료고 공급망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NG 베이스에 추가적인 어디셔널 기술이나 제품을 더해서 CO2 규제나 환경 규제를 적어도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까지는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넷제로를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냐 그게 관건이 될 테고 개인적으로는 기술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또 현재 적용하지 않는 기술들도 과거에 다 있던 기술이거든요. 앞서 발표 중에 나왔던 그 풍력 보조 로터세일도 유체역학 책에 20년대에 나온 걸로 사진도 나오거든요. 기술은 있었지만 그게 상용화를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 그거는 결국 경제성 이슈도 있을 텐데 현재 그 EU나 IMO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EU 쪽에서 나오는 규제들을 보면 그 경제성을 확보해 주려는 노력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세금을 매기고 페널티를 매기고 뭐 특정 연료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어떤 기술이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게 상대적으로 마련하면 시장에 점차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그 결국은 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디젤 기반의 수십 년 동안의 그 연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료가 좀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뭐 LNG 베이스든 암모니아든 수소든 메탄올이든 공급망 자체를 누가 잘 장악하고 제공할 것인가, 그 공급망에 최적화된 선박이나 물류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런 아마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보면 원래 조선 강국이거든요. 현재도 그고. 근데 해운 강국은 아직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해운 강국이 될 수 있는 인프라는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부터 뭐 바다, 삼면이 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부산이라는 도시도 해운에 아까 세계 3대, 2대 뭐 이런 항구라고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앞서도 좀 말씀드렸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저희는 좀 개별 플레이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결국은 그 정부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오거나이저가 돼서 각 스테이크홀더들이 적절한 베네핏을 가질 수 있도록 프레임을 잘 만들어주고, 또 인터내셔널과의 협력 관계도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기초적인 연구나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또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기반 기술 같은 걸 좀 이끌어주면 충분히 저희 나라는 해운 강국으로도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편은 부산도 금융을 이제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이나 조선 산업이 잘 되려면 중국을 봐도 금융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이 약하면 아무리 저희가 기술이 있거나 개별 기업이 잘하려고 해도 그 경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운업, 그다음에 해운 관련된 금융업 분야에서 저희 나라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지원이 있다면 조선소들은 충분히 역량이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뭐 탈탄소하고 얘기하다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 결국은 탈탄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 협력이 필요하고, 그 협력에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호 상무님께서는 뭐 기술과 관련해서는 뭐 LNG가 대세고, 우리가 뒤에 있는 암모니아, 뭐 메탄올, 수소까지도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해운 조선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해운은 아직도 조금 처지기 때문에 정부가 좀 도와서 좀 역할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 탈탄소를 좀 경쟁 있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진규호 박사님한테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영본부장이신 진규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시는데, 진 박사님은 오전에 또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분들 발표하신 것들 이렇게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추가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진규호입니다. 오전에 부산항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탈탄소하고 주제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이 탈탄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산항이 탄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배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기하고 LNG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기, LNG를 활용한 저탄소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역 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야드 트럭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탄소 중립, 무탄소 항만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LNG도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하고 다만 화석연료보다는 적게 배출할 뿐이죠. 경유보다는 더 적게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결국 말씀을 드리면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니까 그것도 무탄소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50 해양수산 분야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수소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세션에서 우리 조선 분야하고 그 다음에 해운 분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선박에 대한 원료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거기에 따라서 부산항도 우리 벙커링 기지를 만들 때 연료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LNG가 대세라 그러면은 LNG에 맞는 벙커링 기지를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수소가 대세라 그러면은 수소 벙커링 기지를 만들어야 될 거고,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현재 상무님께서 현대에서 우리 LNG가 지금까지 대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항에서 이 2050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체적인 전기를 생산을 해서 유통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그런 에너지 자립 항만이 결국은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탄소 중립, 나아가서는 탄소 네거티브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까지는 우리 대기오염 70% 18년도에 감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LNG로 다 전환을 할 겁니다. 전환이 안 되는 차량은 DPF로 다 바꿀 거고요. 그렇게 나갈 거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체 에너지, LNG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시급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항만 운영, 결국 그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월부터 전문가와 공동으로 항만 분야에 2050 탄소 중립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항만 내의 어떤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다른 해외의 어떤 유수 항만들과 협력을 하면서 부산항이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발표 들을 때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선박이라든지 하역 기기, 그리고 야드 트랙터의 그 친환경적인 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수소항만으로 가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게 그 선박 연료가 뭔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 맞춰서 그 이제 연료 공급 수단들도 마련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저희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두 분 그 외국 전문가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들린 로저 씨 태평양 환경재단에서 오셨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시, 또 부산 항만청, 항만공사도, 그리고 기획위원 여러분,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태평양 환경재단은 세계 해양 포럼에 올해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보여주신 지도력과 또 무배출, 그 넷제로를 향한 어떤 항만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지난 48시간 동안 크리소, HMM, 부산 항만공사 측에서 많은 발표를 들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자 크레인이 부산항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 세계적인 위임이 있습니다. 15명이 클라이맥 팀, 그리고 기후 팀에서 전 세계 해운 항만 분야를 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정책, 미국 정책, 국제 해사 기구의 정책들, G20 정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내용은 아무래도 어떤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 외에서 어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들은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동향이 무배출 페리, 그리고 무배출 항만 차량, 무배출 단거리 해운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위해서 꼭 어떤 태평양을 오가는 그런 어떤 외항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화할 수 있는 선박들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배출 구역을 노르웨이 피요르드의 해양 보호 구역에 이제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2026년까지 곧입니다.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배출 단거리 페리선을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듣기로는 부산항만공사도 많은 이미 여객선이 전기화가 되었고 또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바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선박에 대한 전기화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산이 좀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항만 내에서의 무배출인데요. 많은 동료께서 해상 EU 메리타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연료, 장기적인 어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대형 선박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항만 내의 규정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항구 오염 관련 규제가 있고 이것을 또 중국에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모든 유럽 항에 기항할 선박은 쇼트 파워에 플러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2030년까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육상 전원 공급 장치 시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항만에서의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다 깨끗한 대기와 또 깨끗한 지역 사회를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무배출 항만 정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배출을 지향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온실가스 목표인데요. 대형 선박에 대한 목표입니다. 아주 큰 그런 선박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동료 여러분께서 오늘 오전에 기존의 IMO 목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목표는 이제 곧 없어질 것입니다. IMO가 좀 개정된 전략을 내년 2023년 여름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기택 사무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100% 무배출, 100% 무탄소, 그리고 무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도 100% 제로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2023년부터 이제 도입이 될 규정들입니다. 오늘 언급이 됐던 정책은 어떤 하나의 기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세계 해운 업계가 자기 역할을 다 해서 세계 탄소 목표와 예산을 달성하려면 전 세계 우리 해운 업계가 2040년까지 50년이 아니라 2040년까지 무탄소를 달성해야 합니다. 2050년도 좋은 출발입니다. 제가 정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시작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라는 것도 좋은 목표이지만 2050년까지 달성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2.5도씨로 이제 지구 온난화 폭을 온도 상승 폭을 제한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로 쇼핑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스티커를 지금 로비에 두고 이제 오고 있는 선박의 모양인데요. 이 캠페인은 무탄소 선박 시장의 가속화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존, 이케아, 타겟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들은
무탄소 해운을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해운 회사인 H&M과 같은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선의 가장 빠른 무탄소 선박 옵션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력을 이용을 하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이 시장 수요를 끌고 가고 무탄소 선박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느낀 바이고요. 또 새로운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위한 항만입니다.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LNG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LNG가 미래를 위한 연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석 연료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들린 노조 선생님께서는 대형 그 선박에 대한 우리가 탈탄소 규제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가능한 그 항만 안에 있는 또 페리와 같은 작은 선박들 그리고 이제 항 내의 규제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LNG는 그 해답이 아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온라인에 나와 계시는 이제 그리스의 스타브로스 하찌그리고리스 그 해양 컨설턴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NG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LNG 기술이 지난 20년간 이 해운에서 어떤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또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LNG가 연료로서 사용이 되면서 또 그린 메탄이라든지 그린 메탄올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넷제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중동 국가 중에서 이 수소와 CO2를 수입을 하고 이것이 그린 CO2가 되고 그리고 이 액화 이산화탄소가 유럽으로 수송이 되고 그리고 그린 메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2050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화석 연료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탄소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CO2 포집을 하고 이것을 액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탄소 포집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를 활용을 해서 그린 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 LNG를 생산을 하는데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LNG 산업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NG 선박 건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고 2027년에나 인도가 가능한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이 설계의 그 업계에서 지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LNG 산업을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LNG는 CO2 배출에 있어서 저감을 시키는 데 있어서 2025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대두가 될 것이고 또 탄소 포집이라든지 CO2 액화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EA 보고서에 따르면 CO2 생산이 되는 40%가 포집이 되고 격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린 퓨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산에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또 요약을 참 잘해 주셨는데 LNG 가지고도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그리고 LNG에서 나오는 이제 CO2 같은 것은 오늘 신동식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CCUS 방식으로 포집을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CO2 뭐 액화 등등으로 이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국에서는 LNG 뭐 건조가 또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와 토론 해주신 점에 대해서 스타브로스 컨설턴트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뭐 토론 2분의 1 세션은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온라인이나 지금 청중들께서는 요 탈탄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요 뒤에 이제 마칠 무렵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패널 나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BP에서 특히 뭐 디지털 트윈의 효과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주 저도 공부가 참 많이 되었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AWS입니까? 그쪽에서도 그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디지털화가 우리 실생활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발표들을 중심으로 패널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 패널로 나오신 분들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수 밸류 링크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기획위원이기도 하신데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정부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서기관님이 나오셨는데요. 홍근형 스마트 해운물류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오널프 얀 로셉 선생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남영수 대표님부터 먼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밸류링크의 남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종 사례들, 그다음에 기술들에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정리해 보면은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디지털 전략 4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는 뭐 해운이나 조선산업만이 아니라 이제 마켓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제 그 사례 발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들으신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뭐 요약한다는 것보다는 제 관점에서 오늘 이 발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갈 거냐 아웃사이드 인으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술들은 사실은 뭐 지금에 개발된 게 아니라 20-3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나의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정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큰 축이로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발표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내부적인 운영 효율성, 인사이드 아웃 전략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아웃사이드 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돼야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하고 조금 겹쳐서 얘기를 하고 아마 오늘 대한 루세프님이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인으로 해서 한번 디지털 기술과 뭐 친환경을 한번 엮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친환경 선박을 하면은 굉장히 친환경 넷제로까지 금세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고요. 기존의 선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드라이브할 사람이 두 파트죠. 하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해운기업, 또 하나는 실제 사용자인 컨슈머 그룹인 화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주들이 친환경 선박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항공 쪽도 또 동일합니다. 지속 가능한 연료들, 사프를 쓰고 있는데 본인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사프를 사용하는 비행기인지 아닌지를 고객들은 모릅니다. 선사도 안 주고 있고요. 부킹할 때 선사가 내가 부킹하는 선박이 친환경 선박인지 아닌지 안 주고 있습니다. 항공기 역시도 사프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주가 그걸 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전환이 가능하냐면, 물론 지금 크랭크하고 워킹그룹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크랭크하고 워킹그룹 역시도 선박 자체에 썸을 쳐가지고 에버리지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어느 선박이 지금 친환경 선박인지를 못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서부터 CII가 되면 선박별로 주겠지만 화주는 하나의 화물이 가는데 내륙운송, 해상운송 아니면 항공운송, 다시금 내륙운송, 그다음에 창고를 쓰고 있고 다시금 내륙운송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내가 만약에 2만 TU 선박에서 만약에 1TU를 싣고 2TU를 실었을 때 나는 친환경 탄소를 얼마만큼 썼는지,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스콥3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크랭크하고 워킹그룹에서는 선박별로 썸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별 실제 탄소 배출량, 거기에 트럭의 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거기에 창고의 배출량, 항공기의 배출량을 가지고서 그거를 계산해서 부킹을 하나 접수를 할 때 해당되는 정보를 주는 게 예전엔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기술이고 플랫폼과 빅데이터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친환경도 디지털의 영향을 받는 거고 디지털 역시도 여러 산업 중에서 친환경이라는 분야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발표하신 중에 싱글 윈도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의 중심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했죠. 나의 중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봤지만 사실은 위험성 되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항만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하거나 무인화 자동화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도를 높이는 거죠. 무인 선박 역시도 다른 기종,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들고 있는 그런 선박 데이터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한 그런 자동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어선의 사이에서 무인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런 자동화나 무인화라는 그런 과정 중에서는 한 곳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집중이 사실은 그런 기술을 적용한 것보다 훨씬 먼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싱글 윈도우는 사실 뷰 분야에서 싱글 윈도우고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 또 하나는 스탠다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트랜잭션이 있을 때 데이터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이제 기저에 깔리는 상황하에서 아까 무인 선박, 무인 항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안 주거든요. 데이터 준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희 회사의 사례는 저희가 먼저 자동화 데이터를 만들고 구매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를 먼저 주면서 남들의 데이터를 받아오고 거기서 만들어진 또 다른 데이터를 다시금 드리고 거기서 만든 데이터를 다시금 받아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런 선순환적인 역할을 한 다음에 기술이 겸해졌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가능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래 디지털 전력과 관련돼 가지고 플랫폼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대부분들이 커머셜 트레이딩 쪽의 플랫폼을 생각을 하시는데 향후의 플랫폼 자체, 특히 해양 쪽에서의 플랫폼은 트레이딩의 기능이 아니라 SCM 매니지먼트 쪽,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지 AI, 퀀텀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 무인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면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 대표는 워낙 그 디지털 쪽에 이제 전문가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개인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남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좀 더 이제 공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우수한 교수님으로부터 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우수환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조선 해운항만 그 통합으로 해서 이런 자리 마련한 게 사실 처음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 너무 많이 배웠고요. 특히 뭐 요즘에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실증 한 것 이런 부분들 아주 공유하고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오늘 한 것 이제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얻은 것이 많은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갭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특히 제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DT와 관련된 인력 쪽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 좁게 하면 결국에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나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개체 간의 데이터 공유 또는 싱글 윈도우 그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인프라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곳을 예를 들어서 해운업체라고 한다면 해운업체가 그러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그냥 비즈니스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셜하게 스팟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스팟 프레이트를 그냥 그 플랫폼에서 파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인 거죠.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 정도 멈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세계 한 10개 탑 10 컨테이너 선사들이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뭐 전반적인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뭐 한 5% 정도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주와 그리고 MVOCC 그리고 캐리어 간의 그 관계에서 선사가 캐리어가 직접 이제 화주를 만나는 창구가 조금 열려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선사들이 이제 DT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고객의 화주가 어떤 화주이고 그다음에 그 화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거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검색을 하고 거기서 어느 몇 번의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떤 가격일 때 구매를 하고 이런 행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행동을 보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을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CRM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주들의 행동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시장을 넓혀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디지털화된 어떤 플랫폼 또는 그거로 인한 비즈니스를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컨테이너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구조 그리고 인력 전통적인 인력이 보통 이제 운항을 관련된 인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하는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 인력으로 그럼 이것이 가능할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추천 서비스를 한다. 어느 화주들이 들어와서 이런 구매를 하는데 이런 특성을 보니까 다른 상품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아까 이제 아마존에서 오신 분이 설명하신 그런 어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도메인 논리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해운에 대한 논리지도 필요하고, 그런 IT 쪽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아나리틱스에 이제 그런 지식이 같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이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선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최근에 제가 아는 그 인트라 아시아 선사, 이제 중견 선사지만 DT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는데 저한테 와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도대체 물류를 같이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냐. 이제 그 기업은 이제 공대 출신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의미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도메인 논리지를 가지면서 데이터 아나리틱스를 할 줄 아는 인력을 이제는 그런 융합적인 인력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스스로 반성하기에는 그런 학부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물류 또는 해운과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DT 또는 데이터 아나리틱스에 관련된 그 어떤 기능을 같이 갖춘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커리큘럼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최근 5년 동안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도 어떤 이 해운과 관련된 또는 항만, 해운항만, 조선과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할 때 R&D 개발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인력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DT를 좀 더 바라보고 거기에 오늘 논의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탈탄소 관련해서도 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이제 무인선박 그리고 이제 대체 연료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주로 IMO의 어떤 규제에 기반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IMO 규제를 다 맞추면, 만약에 그걸 다 이제 이행을 하면 그럼 화주들이 요구하는 탄소 저감에 대한 요구를 다 맞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아리백을 하려고 하는데 아리백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해운 쪽에 스코프 3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ESG 지금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선사들이 우리 지금 IMO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레귤레이션만 지켰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탄소 저감 활동을 화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포럼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이제 단지 IMO 규제에 기반한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그 공급사슬 전체 내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 선사들이 어떻게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이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수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 교수님은 이제 경영학 교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발표자 토론자들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해상법 법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감이 이제 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 전기 선사들이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 플랫폼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해상 기업인 전기 선사하고 화주가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중간에 포워더들 MVCC가 끼기 때문에 이제 그 화주, 포워더, 그 다음에 우리 해상 운송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중간에 MVCC가 이제 포워드가 없어지고 직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워드들이 계약 운송인이 됐던 것이 계약 운송인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말하자면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디지털 상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도메인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뭐 해운에 대한 지식 등등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춘 인력의 이제 공급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에서 나오신 홍근형 서기관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양물리팀장 홍근영입니다. 오늘 이게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거를 배우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들었고 저는 이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좀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2019년에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 그리고 작년에는 스마트 해외 물류 확산 전략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방향은 수립을 했다고 보여지며 현재 저희는 이제 항만 자동화, 스마트 항만 인프라, 항만 지능화, 육해상 물류 연계, 자율운항 선박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서 14개의 R&D 및 연구 영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4천억 원 이상 27년까지 투입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팀에서는 이제 스마트 해양 물류팀에서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진 단장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이와 함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규범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자율운항 선박이 제대로 실증이 돼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법을 현재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그 선박 직원이나 선박 검사에 있어서 좀 특례를 인정을 받고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규정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국제적인 노력, 국제적인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규범에 우리나라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IMO 회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광양항에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2026년부터 국내 최초로 전 영역에 있어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자 현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산 장비를 활용한 운영 경험과 식적을 확보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증되고 검증된 국산 기술 장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항 진해 신항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세계 해양 포럼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면 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 스마트 디지털 전환이 되면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현재 인력이 이제 또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은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 관련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직무 전환 교육 등을 통해서 스마트 항만 물류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기존 항만 인력의 일자리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탈탄소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둘 다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 정부가 이제 스마트 디지털은 저희가 정부 정책 방향의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정책 동향을 듣고 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홍근영 서기관께서는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디지털 그리고 탈탄소 관련된 정책을 쭉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광양항에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수한 교수님이 제기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오놀프 얀 로세프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에 당면에 있고 그리고 탈탄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슈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어려운 도전 과제는 기회와 혁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그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물류와 공급망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너지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감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운과 또 이 업계에서 이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또 물류망의 자동화 그리고 또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시 이 자동화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율운항 선박 또 자율기술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운은 굉장히 작은 업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지식을 다 갖추고 충분히 경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김진님께서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은 표준의 개발 자체보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을 하느냐인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함께 협력을 하는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필요한 이 기반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기반에 있어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파괴라는 단어, disru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반상업적인 프로젝트, 오슬로의 프로젝트를 보면요. 이 물류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의 주인, 그러니까 선박의 주인이 아니라 화물의 주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지털화가 이런 비즈니스의 거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물류 운송망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에 대해서 가 아니고 이 선박의 판매 혹은 선박의 구매에만 생각을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지속 가능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이기는 했지만 또 연결이 되는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예, 오늘프 란 로세프 과학자님은 본인이 발표했던 것을 좀 요약을 하셨고, 특히 이제 파괴적인 단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화주의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화주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는가, 이제 뭐 새로운 그 운송 계약의 형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 토론자들하고 토론은 이것으로 이제 종료한 것으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온라인이나 또 플로어에서 좀 받아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예, 저기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한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저는 부산외대 김기순 교수입니다. 두 가지 면을 얘기하겠습니다. LNG 선박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탄소를 포집하는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탄소를 포집해서 또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저장하는 그것도 문제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 제로 카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디지털화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은 하주가 창고에서부터 수송 수단까지 카본의 발생을 계산을 한다 하면 결국은 좀 우리나라 같은 그 뭐랄까 나라는 물류 비용이 증가되어서 오히려 그 해양 물류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물류 비용이 굉장히 증가해서 하주들에게 부담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룰가분더되는 이런 예를 들면 2050까지 넷제로다. 탄소가 마치 인류의 최적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소형 그 영세 선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박들에 대한 지원은 않고 이런 뭐랄까 메커니즘에 투자를 많이 하면 과연 그린 피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영세 선복이라 하셨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영세 선박들이 많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어선들이 거의 다 유황이 나오는 그 석유를 쓰고 있어서 그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닷가에 산책을 나가면요, 그런 영세 선박들은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친환경 차량은 보조금 주면서 왜 소형 선박들 교체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하냐 말이죠. 예. 쓸데없이 탄소 포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내용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제 오래된 선박이 이제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박들을 신조로 자꾸 바꾸고 하면은 더 쉽게 탄소가 줄어드는데 왜 LNG 뭐 포집 기술 등등 그리고 뭐 또 디지털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해서 우리 토론자 중에서 또 누군가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분도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기순 교수님 질문은 우리 진규 팀장님에게 본부장님께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현대중공업의 안광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기 3트랙 연사 패널들 분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세계항포럼 기획위원회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패널들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무슨 기획을 해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발표하는지 저는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든 패널 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탄소 저감에 대한 니즈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선박을 건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부여를 하고 제공을 디지털화를 제공하는 거냐라는 게 있었고,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모든 게 다 만족 떨어지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화가 되면 제가 수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행사 때 또 이렇게 고객들한테 질문을 받는, 특히 고객들한테 그런 질문을 잘 받지 않는데요. 일자리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일자리가 다 잃을 거다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디지털화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위한 또 서포트를 하기 위한 고급 인력들이, 그보다 더 현재인보다 더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제가 부산에 회사에서 원격저 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 관리했던 직원들보다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수배가 더 많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이제 지금 탈탄소 디지털화 되면서 교육, 인재 육성, 요즘에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도 기업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인력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 세계 현실에서 세계 유럽이나 다른 나라, 미국 이런 데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학교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탈탄소든지 디지털이든지 이런 모든 분들을 먼저 선점을 하고 알고 교육을 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모든 만들어진 커리큘럼들이 기업이 한참 지나가고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게 일단 탈탄소하고 디지털 되면서 정보 공유에 굉장히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정보 공유를 지금 안 합니다. 왜 그러면 해운선사, 물류 이런 데 공유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회사들은 그게 경쟁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공유시킬 건가가 굉장히 지금 이제 고민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저감이나 디지털에 대해서는 화주의 관점에서 볼 거냐, 어디에서 볼 거냐. 이래서 서로 각각의 이해도가, 여기 있는 사람도 서로 이해를 못 시키는데 아직까지 화주까지는 이해를 못 시켰지만, 왜 탄소 저감과 디지털이 같이 가고 있는지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탈탄소에 관련해서 오늘 그 패널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기업인들도 그렇고, 제가 2년 전에 자율항 선박 또 디지털화에 대해서 각 기업하고 설명됐을 때 유럽에서는 전부 다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했고 빨리 개발을 하기를 바랬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 반대를 했어요. 한국의 해운선사나 선주들은, 화주들은.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해외 선박 발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탑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두 가지 트렌드는 조선 해운 항만 물류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기술이 제공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는 기업보다 한참, 제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조선 해운 물류 항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거기에 따라 만들어 가는데요. 그 연동된 거를 어느 하나도 틀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 인력 문제,
경제 문제, 연료 문제, 자율제어 문제. 지금은 자율제어가 생긴 이유는 연료 변화 때문에 자율제어로 디지털로 가지 않으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이고 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인력 문제 이런 거에서 자율항이 급속하게 지금 따라가는 거고, 또 이런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나 창고나 화주가 이런 게 다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화주는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뭐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포럼을 기획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의 주제들을 정해서 이해를 서로 공유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연사님들, 패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밖으로 오픈시켜서 한번 같이 집단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오전 첫째 세션, 둘째 세션, 마지막 세션까지 들어보시고 총평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좀 그 직업군마다 좀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포럼 기획할 때 오늘 나온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좀 오픈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김기순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진교 우리 본부장님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공사 진교입니다.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선박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디지털화에 따른 하주 보고 다 이 카본 계산을 다 해서 하면은 결국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동차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소형 선박이라든지 영산 선박에 대해서는 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맞는 말씀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탄소 중립을 전 세계 196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국가 중에 탄소 중립에 참여한 국가가 128개입니다. 그 정도로 기후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기후 환경 변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얼핏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해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이 상승화되고 수산 어계의 어획량이 20%에서 25% 정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또 극지가 녹아서 이 북극 같은 경우는 19%, 남극 같은 경우는 20% 정도 해빙이 돼서 감소할 것으로 전감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연안 침식이라든지 침수가 발생해서 이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거고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그 국가의 어떤 시행할 만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참여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디지털화에 따른 그 화주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국은 물류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사회에 나아가서 경쟁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화주에게 증가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반대급부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 절감, 오전 세션에서 오후 세션입니까? 부산항공공사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따르면은 비용 자체가 한 15%씩 이래 감소되는 걸 절감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감소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다시 상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영세 선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답변하실 자료 같은데 제가 얼핏 보니까 영세 노후 선박에 대한 이 기간 개발이라든지 어선 노후 선박에 대한 어떤 건조라든지 그런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우리 탄소 중립 중량기 로드맵에 포함시켜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기순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우리가 위반하게 되면은 선박이 이제 출항을 못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선주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선도 이제 탈탄소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 Q&A 세션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후 솔루션이라고 서울에 소재한 기후 쪽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196개 국가 중에 128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의 사용량은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조선도 이제 오늘 세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선 산업은 LNG선을 많이 짓는데, 그리고 전 세계 LNG선의 한 80%, 70-80%가 LNG선 이제 한국의 조선소들에서 지어지는데,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과학이 만약에 우리 전 세계 과학적인 어떤 온도 추세로 움직인다면 이거를 대안으로 하는 어떤 선박 대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제가 조선업계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했고요. 현대중공업 쪽에서 한번 답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밸류에드 쪽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아리백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주들의 그 저탄소 선박에 의한 운항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수요가 있는, 실제로 하주들이 저탄소 선박을 가지고 화물을 좀 운송해 주길 요청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요가 느껴지는지 한번 두 가지가 궁금해요. 그건 어떤 분께서 답변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좀 궁금했습니다. 마무리하시려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쪽에 질문하셨으니까요. 네, 아마 그 LNG 이후에 향후에 어떤 선박이 있을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탈탄소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비행기나 다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있으면 기업은 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LNG가 필요하니까 LNG 관련된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향후에 예상되는 비즈니스는 CO2가 결국은 많이 포집이든 나올 거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설비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운반선, 선박은 그런 게 얘기되고 있고, CO2 포집 시설도 있고, 해양에서 그러면 CO2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클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소도 클린 암모니아나 클린 메탄올이나 클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도 클린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 또 해양에서 보면 부유식 풍력 발전, 이런 플랜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수전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엄청난 물이 있기 때문에 해상 수전해 플랜트 이런 것들이 조선해운 산업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를 지중해 묻기 위해서는 또 해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관련 옵쇼 플랫폼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뭐 향후에 먹거리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영수 대표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류들이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또 규정상으로도 스콥 1, 스콥 2가 이제 운송선사 아니면 운송사들의 입장에서의 관리라고 하면 스콥 3 자체가 이제 화주의 관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되면은 비딩을 글로벌 업체들이 비딩 자료에 탄소 관리, 탄소 배출에 대해 가지고 해당되는 걸 관리하고 있는지 리포트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것에 가지고 이제 비딩의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랭카고 워킹 그룹이 지금 활동을 개시한 게 20년이 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주는 데이터 자체가 에버리지 데이터다 보니까 실제 돈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저탄소 선박, 저탄소 항공에 대해 가지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화주 자체가 구분하지 못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거 자체를 스콥 3에 대해서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당연스럽게 각 선박별로 차별화해서 저탄소 선박을 많이 활성화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까 또 교수님께서 잠깐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거는 카본 계산하는데 돈 안 듭니다. 저희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계비용 제로화를 가자고 하기 위해 가지고 플랫폼화를 하고 디지털화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돈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 비용 한계비용 자체를 제로화하는 데 그런 디지털 기술이 계속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탈탄소 또 디지털화 문제에 대해서 이 플로아에서 또 온라인에서 경청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현석 그 사장님 AWS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퍼레이션 기술하고 IT 기술자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회를 하신 안광은 선생님께서는 그 인더스트리와 이제 IT 기술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법학을 하고 또 우리 우수한 교수님 경영학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기술만 된다고 해서 이게 그 상용화가 되거나 선택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고 이것이 또 경영과 또 법률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뭐 다음 그 17차 우리 세계해양 포럼에서는 탈탄소와 우리가 디지털과 관련해서 좀 경영 또 법률 또 선박의 운항적인 측면과 같이 가면은 더 이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은 대한민국이 초격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기술은 충분하다는 것은 모두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토론 해주신 우리 8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하면서 놓친 부분들은 우리가 일주일 뒤에 저희 세계해양포럼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감상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해양포럼의 두 번째 공식 세션을 마치며 내일 본 포럼에서는 해양정책, 해양디자인 그리고 에필로그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7일에도 온오프 라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은 항상 시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토론 잘 진행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좋은 질문해주신 참가자분들, 또한 또 김인현 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